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행동재무적인 요소들, 비헤이비어럴 바이어스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업계 핀테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이 그쪽에서 쏟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직접 보셨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 업계 특강을 접하지 못하셔서 안 됐습니다. EMBA나 IMBA 성대 등록하셔서 들어오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건 다 비밀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예, 그죠? 네. 핀테크와 행동재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강의를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핀테크 쪽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이제 짚어드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는 저보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제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더 보고 싶어서, 그죠? 네.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한국에 있었던 핀테크의 시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조세 뭡니까? 아니 뭐 무슨 페이스북 그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누가 있었다? 아이러브 스쿨 뭐 이런 소셜 미디어 뭐 싸이월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핀테크에 있어서도요. 시조세격인 것들이 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핀테크라고 하면은 로스차일드 이전부터 뭐예요? 금융업에 있어서 IT를 써먹는 것, 그 전반적인 그게 다 핀테크긴 한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베이스드로 언택트로 해가지고 나가는 투자은행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와우, 그것도 한국에서. 자 보시겠습니다. 핀테크의 전쟁 영역 그래가지고 어떤 책에서 나왔던 거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업의 여러 가지 분야를 쭉 망라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1차적인 핀테크 전쟁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은 2차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금융 상품 판매, 트레이딩 중개, 거래 처리, 자산 관리, 자금 뭐 이런 것들, 여신 대출, 그다음에 유가증권 발행 인수 주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차 핀테크 전쟁은 모바일 결제하는 데에서 열린다라고 했었고요. 지급 결제, 이체, 입출금, 직불카드, 공과금, 외환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2차적인 핀테크 전쟁 영역은 보다 디지털 뱅킹적인 측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였는데요. 개인 그 리테일 뱅킹, 개인 뱅킹 쪽에서 여신 수신하거나 뭐 이런 자산 관리 뭐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카카오뱅크든 뭐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유가증권 발행 인수 주선하는 건데요. 투자은행업이죠, 이거는 리테일 뱅킹이 아니고 머천트 뱅킹도 아니고 투자은행의 고유 영역입니다. 이거 뭐예요? M&A 하겠다는데, 그죠? M&A보다도 IPO 내지는 채권 발행을 하겠다는데, 그죠? 채권 발행을 하겠다는데, 사람들이 회사 사람하고 CFO하고, 그 다음에 뱅커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 주선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가져가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냐? 앙드레 리라는 분입니다. 앙드레 리. 이 양반이 누구냐면요. 저보다 이제 그 뭐랄까 인생의 선배님들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97, 98년에 홍콩의 베레그린이라는 그 증권사가 있었어요. 투자은행이 있었는데 한참 잘 나가던 젊은 투자은행이었는데 채권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거 말아먹어서 그 은행 자체가 망해버리십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동방 페레그린이라는 데가 있었죠. 그죠? 오리지널 그 헤드쿼터 회사가 그때에 말아드신 분, 채권 투자로 이름을 날리던 분. 근데 말아먹으려면은 먼저 이름을 날렸어야 됐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이 앙드레 리라는 사람입니다. 채권 영업 담당 책임자로 널리 알려졌었는데 한국명 이석진 그랬는데 왜 앙드레 리라고 불리냐면은
그 뭡니까 혼혈입니다. 아버지가 불란서 사람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불란서 사람인가? 그래서 그 리라는 라스트 네임은 남아 있는데 좌우지간에 그래서 앙드레, 앤드류, 저 앤디 킴이잖아요. 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공통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동남아 채권 시장을 주물르다시피 하면서 이 채권 부분의 수익의 35%를 올리는 금융계의 황태자였던 인물이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98년 1월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폭락함에 따라서 투자한 채권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 그룹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파이낸스 월드라는 게 이렇게 부침이 극심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잡이죠. 자, 그래가지고 망하고 말아 먹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그렇죠. 뭐예요? 유한 책임 회사잖아요. 그 회사라는 제도 자체가 철컹철컹 아닙니다. 하여튼 정리하시고 파산 끝나고 나서 뭐예요? 재기를 합니다. 재기의 그 발판을 마련하려고 어디로 가느냐? 홍콩에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왔어요. 와가지고 뭘 만들었냐? O1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재기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알파벳 O 아라비아 숫자 1 그랬는데 뭐냐면 01이에요. 01. 01. 왜냐하면은 디지털한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만들겠다고. 디지털. 제로 0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 이름도 뭡니까? 영한입니다. 영한. 제로 원, 오 원. 공통점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죠? 갖다 붙이는 거 잘합니다. 자, 좌우지간에 그래가지고 O1이라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만들었어요. 딜 컴포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딜 컴포저를 선보였다 신라 호텔에서 선보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해외 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그게 언제냐? 99년 2000년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들과 정보를 직접 주고받으며 협상,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기업, 특히 중견 기업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서 이들 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통시장에서 사이버 주식 거래 시스템이 개발돼 운영되고 있었으나 해외 증권 발행과 관련한 사이버 시스템은 세계 최초다. 예, 시조새였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 회사가 두산 그룹 그 빌딩에 있었어요. 논현동 쪽에. 제가 이걸 왜 아냐면요. 이 회사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친구입니다. 팀 렁이라는 친구예요. 여기 나왔는데 그래가지고는 논현동의 그 앙드렐리의 집에도 이 친구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또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살았었어요. 제 옆방에서 이렇게 재워주고 그랬는데 제가 좌우지간에 홍콩 친구입니다. 홍콩 친구.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이제 그 O1이라는 회사는 별로 그때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시대를 같이 반발짝만 앞서가야 되는데 10년을 앞서가 버렸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라는 세계가 그렇게 냉혹합니다. 앙드레 리라는 분의 존재는 요즘은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일하던 이 친구는 지금 뭐 하냐 하면요. 텐센트에서 아시아 핀테크 총괄 디렉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홍콩 대학교에 그 산학 협동 뭐 이런 것도 주관하고 이러는 인물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균관대학교, 아시아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 제가 또 초대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특강을 한번 해줬습니다. 이번에 영어로요. 그죠? 글경 애들은 다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우리는 홍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특강을 듣는 시스템입니다. 좌우지간에 그래서 보면은 그 핀테크의 시조세가 어느 나라에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었다고요. 사업을 하려면 몇 발짝 앞서가라? 반 발짝 앞서가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핵심 인력들이라고 하는 게 어디 안 갑니다. 그 탤런트라고 하는 건요. 언제 나와도 또 나온다. 낭중지추다 하는 겁니다. 텐센트에서 QQ 코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킹이 그래서 또 중요하다 하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또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자고로 파이낸스라고 하면은요. 금융이죠. 자금융통해서 자금융통의 금융입니다. 돈을 A에서 B로 움직여 주는 것이다 하는 건데요. 돈은 있으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이디어는 있으나 돈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둘 다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와우 블레스드, 그죠? 뭡니까? 축복받은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둘 중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에.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이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돈 있는 쩐주는 뭐라 그럽니까? 뭘 믿고 너님한테 돈을 주니? 하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중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금융업의 태동입니다. 사실. 그죠? 원시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자금 중개인들이 생겨났었고요. 애당초 금융업으로 시작을 했던가. JP 모건, 로스차일드, 골드맨삭스, 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 있죠? 하나은행, 그죠? 그런 분들은 금융업부터 시작했던가, 아니면은 제조업 등 비금융업에서 돈을 벌다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이 돈이 쌓였어.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합니까? 돈놀이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보험업, 뭐 보험도 금융이니까 이쪽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락펠러, 스탠다드 오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체이스 맨하탄 뱅크 생긴 거죠. 삼성은 뭡니까? 전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시작은 아니지, 물론 물산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번 다음엔 생명 쪽으로 가는 거죠. 금융과 보험이 별개인가, 그죠? 보험도 알고 보면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제가 제 블로그 운영하거든요, 네이버에.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페이지가 뭐냐면은, 제가 로이드 보험 시장, 영국의 로이드 보험 시장 가가지고 사진 찍고 블로그 포스트 올린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로이드라는 보험 시장이 사실은 뭐였다? 카페였다. 뭐 하는 카페? 이 그 선박이 뜨고 그러면은 뭐 이제 무역선이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역선이 나중에 꼬라박으면 어떡해요? shipwreck 되면 걱정되겠죠? 미국으로 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 배가 안전하게 갈 거야라고 누군가는 베팅을 하고, 베팅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걸어 하는 거죠. 그죠? 이 배가 꼬라박으면은, 가라앉으면은 내가 돈 걸게. 그거 다 내가 갚아줄게라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귀족들이 돈 갖고서 할 일 없으니까 내기해 버린 것이 그러한 로이드 보험 시장의 형태가 돼 버린 겁니다. 그 카페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탄생한 게 보험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언더라이터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기에다 돈을 걸 사람 쫙 그 종이에다가 쫙 계약 사항을 쫙 적은 다음에, 여기다 돈 걸 사람들 걸어 하고서 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름을 건 거. 그래서 언더라이터라는 게 생겨난 거고요. 그런 보험업의 태동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버는 게 제일 빠르고 그게 정치죠. 돈은 돈이 버는 것이 제일 빠르다 하는 게 뭐다? 금융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예. 또 하나의 금융업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트러스트의 이슈기도 한데, 그죠? 내가 너님을 뭘 믿고 빌려줘? 트러스트. 그러다 보니까 뱅커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금융업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원재료가 뭐다? 돈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조 원가가 뭐다? 이자 비용이다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죠? 밸런스 시트 내지는 저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이런 식으로 쳐다보세요. 한번. 제조 원가가 이자 비용인 그런 업종이다. 트러스트의 문제인데 뭘 믿고 저 사람 혹은 기업에게 돈을 꿔주나 투자해주나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 투자한 돈 내놔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지배 구조. 이걸 얼만큼 내 돈 내놔 할 수 있는가.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박으시겠냐고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고, 거기에 또 마켓 에피션시, 시장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인센티브 다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스탁 같은 데서. 그다음에 아쉬울 때는,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금융업은 아쉬울 땐 다들 와서 돈 달라고 굽실거리고, 공황이 닥치면은 반대로 뭐 합니까? 공공의 적으로 뱅커들을 돌려버리고 왕따를 하고 학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 같은 경우, 그죠? 억울하게 600만까지 인종 청소를 당해야 됐죠.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또 뭐예요? 화교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보수적이고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금융 민주화를 떠들잖아요.
그 로보 애널리스트니 뭐니 해가지고 그 금융업에서 말하는 그 수수료 같은 거 중개 수수료니 뭐니 이런 거 우리가 다 깎아줄게. 누구나를 위한 금융을 해주겠다. 말은 좋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선한 사람 되고 싶죠. 금융 민주화를 하고 싶다. 마치 기존의 금융은 독재였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 수수료를 그렇게 받아 먹고 있었을 때는 야, 나름의 이유는 있었던 거지. 근데 그 후에 렌트 시킹을 좀 하게 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 정부의 제도적인 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은행업을 이 나라 영역 안에서는 너네 말고는 하지 마 하고 지켜줄 수밖에 없었던. 그게 딱 지켜주게 되니까는 왜 지켜주냐? 뱅크런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은행들이 심하게 경쟁하면은 과당 경쟁하지 말라고 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줬더니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수수료를 받아먹는 애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금융 민주화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핀테크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 혁신을 도모하겠다 이런 건데요. 자고로 금융업의 특징 자체는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보수적이고 네트워크, 사람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아느냐, 누가 누구 친구냐. 하는 걸 갖고서 계속 혈연 위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해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고. 근데 이거에 반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즘 행동제모에서 나오는 거 사람 뽑을 때 혈연 위주로 뽑아라 말아라. 넓게 탕평책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죠? 미국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밝혀졌다고 말씀드렸죠. 좌우지간에 양극화와 주기적인 공황이 오가게 되는데요. 그죠? 금융시장이란 거는 정글이든 시장 경제든 자연 상태로 정부의 재분배 없이 세금 정책 없이 내버려두면은 몇 급수 법칙에 의해서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 지프의 법칙 제가 말씀했던 거 그거 복습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양극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대치동 아파트 값을 생각하시면 양극화라는 거 금방 와닿죠? 네. 벼락거지라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벼락거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번 학기에 죽어라고 강의를 준비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남들 부동산값 올라갈 때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끝까지 강의를 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의 본분이고. 좌우지간에 그래가지고 양극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불황이 심해지면 기업 부도 증가되고 은행이 부실화되고 그 다음에 예금 인출이 증가되고 대출금을 급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뭐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까? 기업 부도가 폭증을 하죠. 그러면서 은행 부실은 더욱 심해지고 은행 부실이 더 심해지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은행 망할 거래라는 헛소문이 돌아도 그게 실현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헛소문이 돌아도 왜요? 그냥 가서 당좌 계장에서 그 예금을 다 빼내니까 너도나도 달려가서 일시에 빼달라고 그러면은 은행이 대책 없이 무너진다. 뱅크런이 생기고 금융기관 파산하면은 연쇄 파산으로 일어나게 되고 대공황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이것이 1907년까지 1900 거의 13년 30년까지 이런 공황의 악순환이 벌어졌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황론 뭐 얘기를 해가지고 쫙 설명했다고 해가지고 386, 586 분들 와 마르크스 역시 천재야 막 이렇게 빨아주시는 분들 많았었는데요. 다 사실 헛소리입니다. 뭐 왜 그렇게 마르크스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냐? 그거 자기네가 겪은 거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 당시에 허구한 날 본 게 공황이니까. 예. 5년에 한 번씩 공황 닥치고 그러면 그런 거 기자거든요, 그 사람. 기자가 뭘 못 쓰겠어요. 그거 다 갖다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정리를 좀 잘한 것 뿐이지. 천재는 무슨 천재. 자, 그래가지고는 그런 공황이 자꾸 일어났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 아시죠? 그래서 1907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JP 모건이라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지팡이 들고 있는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한 뱅커가 금융 독점 자본이 돼버립니다. 이런 공황들을 거치면서 적자 생존이 되는 거죠. Survival of the fittest. 그래가지고 진화 과정에서 가장 적자가 돼가지고 얘가 다 독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슈퍼파워가 되더니만은 거의 모든 미국 기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져버립니다. 예, 은행가들끼리의 회의가 딱 생겨버려요. 1907년에 대공황이 닥치니까는 어느 은행은
건강하고 어느 은행은 건강하지 않다 하는 거를 대중들한테 딱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게 들어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멀쩡한 은행도 헛소문에 의해서 다 뱅크런으로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건강한 은행인지 아닌지 살릴 것과 죽일 것 살생부를 누가 결정해가지고 하느냐. 너 살아, 너 죽어, 해가지고 은행들 보러 너 살아, 너 죽어 했던 게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요 지팡이 갖고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권력이 어떻게 됐다? 중앙 집중이 됐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사실 미국이 그때까지 중앙은행을 두지 않고 버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탄생할까봐, 썩을까봐 중앙은행이란 걸 안 뒀어요. 뱅크 오브 US란 거 유명무실하게 잠깐 있다가 없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을 중앙은행 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자연 상태에서 그냥 스스로 중앙은행 같은 노릇을 해버리시는 분이 탄생을 해버렸네. 와우, 안 되겠다 싶죠. 금융은 경제의 동맥이고, 그죠? 금융기관 파산은 동맥 경화가 되고, 사람으로 치면은 그다음에 심장마비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상황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때 JP 모건이 그 밀실에서 너 살아, 너 죽어 하고 막 살생부를 얘기하던 그 곳에 같이 있던 사람이 워버그라는 사람입니다. 폴 워버그라는 사람인데, 이걸 보고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독일식으로 센트럴 뱅크란 걸 만들자. 분데스방크란 걸 만들었었는데 걔네가 그걸 가지고서 중앙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절대 권력이 JP 모건 같은 한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지 말고 그런 상황은 없애고 분산시켜가지고 분권화된 방법으로 중앙은행 노릇을 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만들자 하고 폴 워버그라는 사람이 이걸 디자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 당시에 여러 금융기관에 일하던 사람들, 그죠? 학자들하고 같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FRB가 1913년에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직 그 웬만큼 시스템은 갖춰졌다고 하지만은 뱅크런을 막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금 보험 같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1933년에 세계 대공황 29년에 닥친 이후에 이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뱅크런을 막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보수적 운영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그 후에 너무 살찐 고양이가 돼버렸다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수수료 비용 같은 게.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서 이거를 핀테크로 돌파하겠다는 시도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강의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